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지역 경제의 수준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GRDP, 지역 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삼죠. 하지만 이 숫자가 커졌다고 해서 지역사회가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주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고 관광 수입을 늘린다 해도 본사와 자본이 외지에 있다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결국 제주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일종의 성장지표의 착시현상이죠. 이제는 더 많이 만드는 경제에서 더 잘 순환하는 경제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돈이 지역에 머물고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 구조,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삶과 환경이 함께 지속되는 경제, 지금 제주가 묻고 또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수현 캐스터가 전합니다. 추자할 해상풍력 사업에 단독 응찰한 한국중부발전이 1단계 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중부발전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이어갑니다. 이 평가를 통과하면 에너지공사와 중부발전은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도민이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당초 이달 착공 예정이던 제주시 동광로 버스 중앙차로와 섬식 정류장 공사가 연기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보완한 뒤 동광로 중앙차로 공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4.3 추가 진상조사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없다는 지적에 4.3 평화재단은 여론에 휘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또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도 역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든 폐지든 공유재산 심의사전 이행은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며 서귀포시의 절차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 하늘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아침 기온은 17.7도로 시작했으며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서늘하게 느껴질 텐데요. 산지엔 초속 20m 안팎, 그 밖의 지역엔 초속 15m 안팎으로 순간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이어서 시각도로통상 알아보죠. TVN 제주교통방송 강현구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 도로통상 어떻습니까? 네,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로 광양 사거리에서 제주대학교 사거리까지 구간 신호 앞에 차량 모입니다. 차량들 속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방향 15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연삼로도 교통량 꾸준합니다. 거로 사거리에서 이도광장까지 구간 차량들 촘촘히부터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양방향 10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연북로 차량 많은데요. 도련초등학교에서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 구간 신호 앞에서 차량들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줄 길어서 신호 여러 번 보내셔야겠는데요.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 약 40분 이상 소요 예상되고요. 반대 방향인 도련초등학교까지는 30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애조로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해안교차로에서 동생교차로까지 구간 양방향 교통흐름 답답한데요. 동샘교차로까지 30분 이상, 반대 방향은 20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미디어 제주 고원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부터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 좀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쯤이면 국회에서는 국감, 지방에서는 행감이 아주 이슈가 되는 기관이죠. 자, 고원성 기자가 꼽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제주 4.3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주에선 지난 2023년에 4.3 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이 현수막은 처음에 당시 5개 관공물법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으로 게시가 됐었지만 나중에 이 현수막에 이름을 올린 단체 중 한 곳이 정당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이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 그에 따라 철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내걸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됐고 또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도는 곳곳에 걸리면서 뭐 분노도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먼저 최근에 걸렸던 이 4.3 왜곡 현수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제주도 내 곳곳에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의 내용, 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4.3의 정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4.3은 1947년 3월 1일 기념행사 중 경찰 기마대에 의해 촉발된 소요 사태 속에서 경찰의 발포에 의해 민간인이 숨진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발포에 따른 민간인 사망에 제주도민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또다시 탄압과 체포, 고문 등으로 대응을 했고 이 과정에서도 또 추가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이 가운데 남로당, 제주도당 등이 무장봉기를 주도를 하면서 4.3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에선 국가 공권력의 잘못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이 4.3을 단순히 공산당 세력에 의한 폭동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현수막에선 제주 도민 학살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박진경 대령의 사진이 담기기도 하면서 좀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4.3을 이해하려면 우리 1987년 6월 항쟁과 좀 비교하면 되는데 당시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된 그런 결정적 계기가 그해 겨울에 있었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47년에 중학생들이 고문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자 나왔기 때문에 도민들의 분노가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점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게 이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도내 일부 정당이라든지 4.3 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정도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도자료 등을 내놓고 이 문제가 되는 현수막 등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선 이도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의원이 질의를 내놨는데요. 김기환 의원은 먼저 어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명기 행정부시사를 상대로 최근 일부 정치 세력이 제주 4.3을 왜곡을 하고 진실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도내 곳곳에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걸리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명기 부시사가 4.3 왜곡 현수막과 관련해선 저희들도 다 법률 검토를 받았다라면서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특별법 위반인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5개 관공물법 등에 제주도가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손을 쓸 수 없다라는 점을 밝힌 건데요. 이와 관련해선 결국 5개 관공물법이나 정당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4.3을 왜곡하는 현수막 등이 앞으로 얼마든지 게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김기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법의 개정 등을 검토를 할 것을 주문을 했고 진명기 부지사 역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실제로 관련법의 개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네, 그 시내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왜 정당에만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자, 다른 뉴스 알아볼까요? 네, 또 최근에 개설된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무역 항로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이 신규 항로와 관련해서 올해 초부터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공언을 해왔는데
실제로 배가 운항을 시작하자 사전에 제대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제주도의 원대한 구상과는 달리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네, 이는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승하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먼저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중국 산둥성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도시 칭다오와 직접 이어지는 항로 개설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이 항로를 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안수산부에서 이 신규 항로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그리고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제주와 칭다오 사이의 신규 항로 개설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지원 요청 등을 해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통관, 검역, 하역 장비 투입 등 제주 칭다오 항로 개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하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초 이 항로를 통해 수입하기로 했었던 일부 품목, 예를 들어서 양식장에서 사용할 생사료 등이 제주 쪽의 검역 준비 미비로 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제주도는 앞으로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가야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이승하 의원은 몇 개월 전에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고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타를 좀 내놨고요. 또 그 외에 이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선 아직은 물동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물동량이 부족하면 그만큼 우리 제주도가 지방비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난 주말 취항했던 첫 화물선부터 1억 원을 중국 선사에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물동량 부족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선의 기본 전제가 세관, 검역 이런 건데 이런 절차조차 대비를 못했다는 뜻이네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있었던 일인데 좀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었거든요. 이 조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기로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사이의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한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기자의 질문에 대한 사전 검열의 뉘앙스를 풍기는 요구를 하면서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을 사전에 검열하라. 이게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도 해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먼저 이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한 기자가 오영훈 지사를 향해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탈당이나 무소속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기사로 옮겼습니다. 즉 그 질문이 한 기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도 궁금해했고 또 관심을 가져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현기로 의원이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질문 검열을 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변인실 정도면 이런 질문은 간담회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전 검열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사전 검열을 요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급이었는데 당시 이 발언을 들은 기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기도 했고 또 이 때문에 논란이 다소 커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현기로 의원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지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불쾌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그런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하고 또 그런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치인이 역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제주 고원상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제주도 경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제주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안정부터 AI, 디지털, 에너지 전환 등 4대 전략 18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활력국 업무를 보니까 지역화폐,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노동 일자리, 기업 투자, 소상공인, 통상물류까지.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이거 제주 지역 네. 경제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맞습니다. 예.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좀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제주 네. 경제 성장 전략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추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까요? 네, 이번 제주 경제 성장 전략은 새 정부의 진짜 성장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제주만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알찬 성장 전략입니다. 단순히 수치로 보이는 성장보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우선 민생 경제 회복이 핵심입니다. 고금리와 물가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중소건설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탐나는 전, 착한 가격 업소와 같은 지역 순환 플랫폼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제주가 가진 강점을 살려 AI, 우주, 그린 에너지 같은 신산업을 키워 미래 일자리를 만들고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도 함께 다져가고 있습니다. 즉 이번 전략은 성장의 열매가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제주 경제가 스스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제주가 그리는 알찬 성장의 큰 그림입니다. 사실 저도 쭉 봤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오늘 이 10분 동안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민생경제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제주도가 말하는 이 맞춤형 민생경제 회복 어떤 변화를 도민이 체감하게 될까요? 사실 지금 도민들께서 가장 절실한 건 일상에서 좀 숨통이 트였다고 느끼는 변화입니다. 네. 제도의 맞춤형 민생경제 회복은 바로 그런 체감 중심의 정책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금융 부담 완화로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일정 규모의 저금리 융자와 특별 보증 그리고 중소건설업 특별보증 240억 원 규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서민금융 이용자에겐 대출 원금의 3%를 이자 지원하고 생계가 급한 분들께는 36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주거 안정으로 무주택자와 제주 이주민에게 세제 감면, 금융우대, 이사비 지원을 포함한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올해 매입임대 주택 300호, 내년에는 500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상권 활성화로 탐나는점 발행을 올해 4천억 원에서 내년 5천억 원으로 늘리고 착한 가격 업소 일정 곳 확대, 공공배달의 먹개비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이 실제로 오르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삶을 먼저 보는 경제, 그것이 바로 제도가 지향하는 알찬 성장의 시작입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 지역 경기 어렵다고 나오는 가장 큰 목소리가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분양 문제도 좀 심각하고 한데, 근데 지금 제주도가 오늘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장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현재 제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8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약 2,600여 호, 그중 준공 후 미분양 61%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인구 감소, 도애 사업자의 고분양가 공급, 거래량 감소, 대출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제 감면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소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원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했고 내년에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례 개정도 입법 예고 중입니다. 특히 무주택자나 제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는 분들께는 세제, 금융, 이사비 지원 등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착한 가격 주택 사업을 통해 고분양가 불신을 줄이겠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단순한 분양이 아니라 미분양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실질적인 해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게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일단 일사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오영훈 도정 들어와서 신산업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책 어떤 무게 중심이 거기 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서민 체감 경제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우주 바이오 신산업 키운다 했는데 사실 이게 가장 걸리는 게 제주도 과연 그 기반이 있느냐 그런 인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기반이나 인력 풀에 대한 한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을 키우면서도 AI, 디지털, 우주 바이오 같은 신산업 생태계를 병행해 육성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특히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후반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한림공고 같은 특성화고와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서 현장형 인재를 직접 길러낼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제주 하나우주센터를 축으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해서 민간, 공공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바이오 산업은 AI와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해서 AI 기반 헬스케어 실증 거점을 조성하고 제주형 건강주치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보건소와 거점 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도민 건강권을 제고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I 디지털 분야는 제주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성장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해양, 재난 대응, 행정 지원, 자율제조 등 생활과 산업 전반에 실증 가능한 3대 AI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분원과 AI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지역 R&D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에너지 문제 좀 얘기를 해보죠.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뭐 참 방향은 좋은데 사실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고 환경과의 충돌 문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정해상 풍력 같은 거에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돌고래 서식처와의 또 맞습니다.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청정에너지 전환은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제주가 한 번도 가보자는 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공감과 참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도민이 주인되는 변화라는 원칙 아래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갖춘 제주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2035 탄소 중립 비전을 통해 정부보다 15년 앞선 목표를 세웠고요. 재생에너지 7기가와트, 연간 6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으로 기저 발전원을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력 발전은 공공주도 2.0 모델로 추진해서 공공이 개발을 관리하고 민간은 기술과 자본을, 주민은 투자와 이익 공유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제주가 말하는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한 모델은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도민이 함께 설계하고 이익을 나누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자해상 풍력 사업이 이제 결국 이제 수의 계약으로 갈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성사되면 연간 1,300억 이상의 도민한테 맞습니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가파도 이번에 눈에 띄는 게 가파도를 다시 또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 선도 섬으로 다시 내세웠는데 이게 과거에 실패했던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차별화되는 거죠? 가파도가 이제 2016년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에 도전했던 곳입니다. 그때는 이제 디젤 발전 대신 풍력과 태양광, ESS 설비를 활용해서 그 당시 최장 7일 동안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했었는데 그러면서 국내 최초 탄소 중립 모델로 주목받았고 청보리 축제와 맞물려서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의 대표 친환경 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는 만큼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사실 설비 유지와 관리 주체의 불일치가 좀 겹치면서 사업이 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가파도 와리백 에너지 특화마을 조성 사업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AI 기반 스마트 전력망으로 관리하고 가정의 난방기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과거의 한계를 교훈 삼아서 제주 2035 탄소 중립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을 이끌 지속 가능한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불편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 제주도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다 종합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기존에 있던 걸 나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민의 체감한 변화를 하려면 그 실행력을 담보할 추진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 경제 성장 전략의 중심은 산업의 나열도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민생 경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도민과 소상공인이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정책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생활비 부담 완화입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특별보증과 이자 지원, 생활이 급한 가정에는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바로 실행하고 있는데 특히 탐난전 확대와 착한 가격업소 확대 지원으로 지역 소비가 다시 돌게 되고 매입 임대주택 500호 공급과 취득세 50% 감면, 세제, 금융우대, 이사지원 패키지로 주거비 부담도 실질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삶과 환경이 함께 지속하는 네. 경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